재래시장 안쪽 골목, 아직 셔터를 올린 가게가 손에 꼽히는 새벽에 국수집 불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복래는 큰 솥에 물을 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도 솥 앞에 서면 금방 등에 땀이 맺혔습니다. 30년째 반복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육수 재료를 넣고 불세기를 낮추고 면 삶을 솥 옆에 물을 따로 올리는 것까지 손이 눈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게 안은 낡았습니다. 테이블 4개, 플라스틱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은 글씨가 반쯤 바랬습니다. 바꿀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바꿀 여유가 없었고 그러는 사이에 그게 이 가게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단골들은 오히려 그걸 좋아했습니다. 여기는 변하면 안 돼요. 복래 씨. 이 허름한 게 딱 맞아. 복래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웃긴 했는데 허름하다는 말이 자랑이 되어버린 삶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이 할 소리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다만 입 밖에 내진 않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시장 골목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첨가물 가게 박 사장이 리어카를 끌고 들어왔고 떡집 순이 씨가 새벽에 찐 시루떡을 들고 지나가다 가게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래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늦게 일어나면 몸이 더 이상해. 순이 씨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떡 한 조각을 작은 접시에 올려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칠순이 사흘 남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좀 쉬어야지. 복래는 면을 다듬으면서 짧게 받았습니다. 쉬면 뭐해요. 몸이 근질근질한데. 근질근질하긴. 우리가 다 알아요. 복래 씨 가만히 있으면 생각 많아지는 거. 복래는 대꾸 대신 면 삶는 솥 뚜껑을 들었습니다. 하얀 김이 훅 솟아올랐습니다. 순이 씨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을 때만큼은 생각이 잠잠했습니다. 솥 앞에 서 있을 때, 육수를 꺼를 때, 면을 삶아 건질 때, 그 시간만큼은 30년 전 일이 잠깐 뒤로 물러났습니다. 뒤로 물러날 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손님이 들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차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짐을 내린 상인들, 장 보러 나온 동네 어르신들, 가끔은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국수 한 그릇에 삶은 달걀 하나, 깍두기 한 접시. 메뉴는 단순했지만 줄이 생겼습니다. 어서 와요. 뭐 드실 거예요? 복래는 손님이 앉는 순서대로 물을 가져다 주고 주문을 받고 국수를 말아내왔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30년이 만들어낸 속도였습니다. 단골 중 하나인 이불가게 민 씨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복래 씨, 칠순 잔치날 우리 시장 사람들 다 오는 거죠? 벌써 챙겨놨어요, 선물. 아이고, 선물은 무슨. 그냥 밥이나 같이 먹으면 되죠. 아니야, 안 돼. 이 시장에서 복래 씨만큼 오래 버텨온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는 받아야지. 복래는 웃으며 국물을 올렸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좋았으니까요. 시장 사람들. 남편이 떠난 뒤 아들 재현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국수집 하나 붙들고 버텨온 세월 동안 복래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게 셔터가 안 올라가는 날 먼저 와서 두드려준 사람, 재현이 학교 등하굣길을 가끔 같이 봐준 사람, 말 한마디 없이 저녁밥을 한 그릇 들고 와준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점심이 지나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복래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잘 손질된 머리, 반짝이는 귀걸이,
비싸 보이는 핸드백. 딱 봐도 이 시장에서 장 보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복례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복례야, 나야. 오랜만이지? 그 목소리. 30년이 지났어도 귀에 딱 달라붙는 목소리였습니다. 복례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서말자였습니다. 서말자. 그 이름을 30년 동안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말하면 그날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새벽에 가게 셔터를 두드리던 소리, 남편이 가슴을 쥐어잡고 쓰러지던 순간 어린 재현이를 업고 짐을 싸던 그 새벽. 그래서 묻어두었습니다. 깊은 곳에 꺼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 그런데 그게 지금 웃으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야, 나 못 알아보겠어? 나 말자야. 서말자. 복례는 행주를 주워들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두 테이블 있었습니다. 민 씨가 아직 자리에 있었고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혼자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말자는 아랑곳 없이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의자 옆에 걸고 가게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직도 장사하는 거야? 진짜 오래 했네. 나는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 복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주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30년 전 그 감각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30년 전 복례는 지금 이 가게 자리보다 2배 넓은 곳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국수집이 아니었습니다. 반찬 가게였습니다. 남편 이병수와 함께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여서 내다 팔았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늘었고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높여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건물의 담보가 되는 임차권이었습니다. 그 무렵 말자가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습니다. 말이 많고 잘 웃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졸업 후 뿔뿔이 흩어졌다가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말자는 자주 가게에 왔고 복례 남편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음식 잘한다. 장사 수완이 있다. 복례 너는 뭘 해도 잘할 거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복례야, 나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사실 나 지금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내 명의로는 한도가 안 나와서. 그래서 말자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가게 임차권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면 되거든. 잠깐만 빌려주는 거야. 석 달이면 돼. 사업 시작하면 바로 갚을게. 나 믿지? 복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한테도 상의해야 하고 그게 우리 가게 담보잖아. 알아. 근데 언니가 나한테 이런 부탁해 본 적 있어? 복례 너밖에 없어. 진짜야. 언니라는 말을 말자는 어릴 때부터 썼습니다. 복례가 1살 위였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복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편 병수는 반대했습니다. 말자 씨를 믿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담보는 좀 그렇지 않소? 석 달이래요. 그리고 말자가 어떤 엔지나는 알아요. 그래도 결국 복례가 설득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후회가 됩니다. 왜 남편 말을 듣지 않았는지.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말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진짜 고마워. 석 달만 기다려. 꼭 갚을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말자한테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소지에 찾아가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낯선 남자 둘이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담보권 실행 통지였습니다. 말자가 대출을 받고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채무는 담보권이 설정된 임차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가게를 비워야 했습니다. 병수는 그날 저녁 가슴을 쥐어잡았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119를 불렀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재현이는 그때 8살이었습니다. 복례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짐을 쌌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리어카 하나에 살림을 실었습니다. 재현이 손을 잡고 골목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복례는 눈을 떴습니다. 30년 전 새벽 골목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가게 홀에서 말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 씨한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주머니도 여기서 장사하세요? 저는 복례 학창시절 친구예요.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요. 아, 그러세요? 반갑네요. 복례 씨 친구분이시면 잘 알겠네요. 이 사람이 우리 시장 사람들 살아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복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행주를 들었습니다. 지금 나가서 당장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30년 전 일을 꺼내고 여기서 다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좁았습니다. 소문이 한번 돌면 가라앉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말자가 왜 왔는지를 아직 몰랐습니다. 그냥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또 무언가를 노리고 온 것인지. 복례는 홀로 나왔습니다. 말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왔어? 말자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왜 오긴, 보고 싶어서 왔지. 그리고 칠순 잔치한다는 말도 들었어. 오랜 친구가 칠순인데 얼굴은 봐야지. 오랜 친구. 복례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다음에 와. 에이, 그러지 말고. 나 멀리서 왔어. 차 한 잔만 하다 갈게. 말자는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30년 전 일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억하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말자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재개발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어? 이 시장 자리가 꽤 좋은 입지거든. 나 요즘 부동산 쪽 일하는데 미리 알아두면 손해볼 건 없어. 복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 박지은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한 지 8년이 됐습니다. 등기, 권리 분석, 계약서 검토가 일이었습니다. 서류 속에 숨겨진 함정을 찾아내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복례는 저녁상을 차리면서 짧게 받았습니다. 왔어. 지은은 시어머니 등을 보면서 눈치를 챘습니다. 어깨 각도가 달랐습니다. 국을 뜨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밥 먹으면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한 박자가 늦었습니다. 지은은 숟가락을 들면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재현이가 들어왔습니다. 영업 뛰고 돌아온 터라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밥 됐어? 나 배고파 죽겠어. 앉아. 세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재현이는 오늘 거래처에서 있었던 일을 떠들었고 복례는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은 그 웃음이 어딘가 얇다는 걸 알았습니다.
밥상을 치우면서 지은은 시어머니 찻잔 옆에 귤 하나를 놓았습니다. 복내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내는 그걸 보고 잠깐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혼자 사귄 사람이 하루 만에 입을 열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자는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루 걸러 한 번, 어떤 날은 하루에 2번씩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과일 한 봉지, 음료수 한 박스, 어떤 날은 시장 떡집에서 산 떡을 들고 왔습니다. 말자는 늘 그랬습니다. 가게 구석자리에 앉아서 복내가 일하는 걸 바라보다가 손님이 뜸해지면 말을 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도 여기서 장사하세요? 저는 복내 오랜 친구예요. 그러세요? 복내 씨 친구분이면 좋은 분이시겠네. 사람들은 금방 말자를 복내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자는 그걸 알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장사한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알고 얼굴을 알면 믿게 되어 있다는 걸. 복내는 참았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하면 왜 그러냐고 따질 것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앞에서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한번 퍼지면 어떻게 되는지 복내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소문이란 사실보다 빠르게 돌고 진실보다 오래 남는 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말자의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재개발 이야기를 슬쩍 흘리는 정도였습니다. 이 시장 자리 진짜 좋아. 재개발만 들어오면 여기 상권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러다 다음엔 구체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나 요즘 부동산 개발 쪽 일하는데 여기 시장 임차인들 미리 권리금 정리해두면 나중에 훨씬 유리해. 재개발 들어오면 내쫓기기 전에 제대로 받아야지. 시장 상인들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요즘 재개발 얘기가 돌긴 하는데 우리 같은 세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받아요. 제가 이쪽 일 오래 해봐서 아는데 타이밍이 중요해요. 말자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손님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말자가 복내 가게에 아무도 없을 때를 골라 들어왔습니다. 복내야,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복내는 행주를 내려놓고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말자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권리금 산정 계약서라는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내 가게 자리 재개발 들어오면 임차권 권리금이 꽤 나와. 내가 미리 계약해두면 나중에 개발사랑 협상할 때 훨씬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도장 한 번만 찍어. 권리금 위임 계약서야. 내가 대신 협상해줄게. 복내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도장을 찍던 날이 겹쳐 보였습니다. 석 달만 빌려줘. 꼭 갚을게. 그 말과 지금 이 말이 어디서 달라지는지. 복내는 서류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말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내 권리금인데 그거 제대로 받아야지. 내가 해주는 건데. 내가 알아서 할게. 말자야. 말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내가 이거 왜 가져왔겠어.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복내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도 저 눈빛을 봤습니다. 나 믿지? 라고 하던 그 눈빛.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복내는 뼈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말자는 서류를 접으면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칠순 잔치날 나도 가도 되지? 시장 사람들한테 인사도 할 겸. 그 말이 협박인지 부탁인지 복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법무사 일을 하다 보면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발신처를 먼저 봤습니다. 발신처가 낯설었습니다. 한강도시 부동산 개발. 봉투 안에는 이 시장 일대 재개발 관련 권리금 사전 계약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 자문 서말자. 지은은 그 이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말자를 받던 날 손에서 행주가 떨어지던 것을 지은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8년 동안 지은은 이런 서류를 많이 받습니다. 재개발을 미끼로 임차인들한테서 권리 위임을 받아내고 나중에 개발사로부터 협상금을 가로채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장 한 번이면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꼭대기에 서말자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잠든 뒤 혼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뭔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사무소에서 확인할 게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소에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어젯밤 가방에 넣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강도시 부동산 개발. 지역 자문 서말자. 먼저 법인 등기를 조회했습니다. 회사 설립일이 불과 8달 전이었습니다. 자본금은 최소 금액이었습니다. 대표자 이름은 한태석. 주소지는 서울 외곽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지은은 눈썹을 모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부동산 개발 회사치고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정식 개발사라면 인허가 서류며 사업 등록이며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회사 이름으로 된 공식 사업 등록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서말자 이름을 조회했습니다. 법원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기 관련 민사소송 기록이 2건이었습니다. 2건 모두 부동산 관련 사기였습니다. 첫 번째 건은 원고 승소였고 2번째 건은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된 기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임차권 분쟁. 지은은 그 기록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피해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복래. 지은은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임차권, 실행된 대출, 잠적한 채무자. 그 채무자가 서말자였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손에서 행주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밥상에서 웃음이 얇았던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은은 선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사기 전문으로 법률 지원을 하는 선배였습니다. 선배, 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30년 전 피해 기록이 있고 현재 동일 인물이 동일 수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고발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선배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설 의향이 있어?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어요. 그럼 돼. 서류 정리해봐. 현재 사기 구조 입증 자료랑 30년 전 피해 기록이 연결되면 꽤 강하게 갈 수 있어. 지은은 수첩에 적으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선배, 법인 등기가 8달밖에 안 됐고 인허가 서류가 없으면 이게 사기라고 입증이 되나요? 선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권리금 위임 계약서 구조를 뜯어봐야 해. 개발사 존재가 허위라는 걸 증명하려면
인허가 서류 부재만으론 약할 수 있어. 실제 돈이 오간 계좌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계약금이 오가기 전이지? 아직이에요. 그럼 그게 문제야. 지금은 미수 단계라서 형사 고발이 생각보다 약하게 갈 수 있어. 현장에서 실제로 돈을 유도하는 장면이나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을 잡아야 해. 지은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해도 말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단단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칠순 잔치 날짜가 일주일 남아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일주일 앞둔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현이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오랜만에 일찍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복례가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재현이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복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현아, 응? 왜? 복례는 수제비 국물을 한 숟갈 뜨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재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표정을 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다. 뭔가 오래 묵은 걸 꺼내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은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복례는 잠시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가게에 오는 여자 있어. 서말자라고.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봤어. 엄마 친구라고 했잖아. 친구 아니야. 재현이가 멈췄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살아있을 때 우리 반찬 가게 했던 거 기억해? 어릴 때 얘기잖아. 기억 안 해도 돼. 그때 우리 가게 꽤 잘 됐어. 아버지랑 둘이 새벽부터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단골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건물 장기 계약 맺었어. 그 건물에 임차권이 담보가 됐고 복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 무렵에 말자가 나타났어. 고등학교 때 친구였거든. 오랜만에 연락이 왔고 자주 만나면서 가까워졌어. 그러다 어느 날 우리 가게 임차권 담보로 대출 좀 받게 해달라고 했어. 석 달만 빌려주면 된다고. 나 믿지? 하면서 재현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복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도장 찍어줬어. 아버지가 반대했는데 내가 설득했어. 그게 내 잘못이었어.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재현이는 기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었어.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간 뒤였고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낯선 사람들이 가게 앞에 와서 서류를 내밀었어. 담보권 실행 통지. 가게를 비워야 했어. 복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가슴을 쥐어잡았어. 재현이의 숟가락이 그릇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 119 불렀을 때는 이미. 재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나서 짐 쌌어. 새벽에 너 손잡고 리어카 끌고 골목 나왔어. 내가 8살이었어. 재현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게 있었어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안 했어. 말해서 뭐 하나 싶었고 말하면 다시 그날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냥 묻고 살았어. 재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닦았습니다. 그 여자가 왜 지금 나타난 건데요? 복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재개발 얘기야. 시장 상인들한테 권리금 위임 계약서 들고 다니면서 내 이름 팔고 다녀. 복례 오랜 친구야. 복례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재현이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 회사 실체가 없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현이가 아내를 봤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사무소에서 다 확인했어요. 한강도시 부동산 개발 페이퍼 컴퍼니예요. 재개발 인허가 없고 시행사 등록도 없어요. 권리금 위임 계약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개발사 협상금 명목으로 돈만 가로채고 사라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서말자 씨,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낸 기록이 있어요. 재현이는 폴더를 펼쳤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재현이가 폴더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하면 안 돼요? 왜 기다려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직 계약금이 오가기 전이에요. 지금은 미수 단계라서 증거가 약해요. 잔치 자리에서 현장을 잡아야 해요. 재현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날 잔치 자리에 있을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복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8살짜리 손을 잡고 새벽 골목을 나올 때 이 아이한테 절대로 이 짐을 지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30년 동안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혼자 짊어지는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진작에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지나 싶었어. 달라지죠.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복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알아. 다음 날 말자가 가게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였습니다. 복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자는 의자에 앉으면서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례야, 오늘 결정해야 해. 복례는 면을 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못해. 말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못해가 뭐야?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알아? 재개발 들어오면 내가 직접 협상하면 뭘 얼마나 받겠어. 내가 해주면 훨씬 유리하게 받는다고. 내 권리금은 내가 알아서 해. 말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작업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복례야, 나 좋게 말할 때 들어. 복례는 그제야 손을 멈추고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말자의 눈빛이 30년 전 그날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부탁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가면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시장 상인들한테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알지? 복례 씨도 알고 있다고 했어. 복례 씨가 뜻이 같다고 했어. 근데 내가 지금 빠지면 어떻게 돼? 내가 거짓말한 게 되잖아. 그럼 나는 억울하지. 억울해. 복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 다 했어? 말자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복례는 다시 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쁘니까 가봐. 말자는 서류를 핸드백에 쑤셔넣고 가게 문을 3개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복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을 다듬는 손이 천천히 그러나 계속 움직였습니다. 칠순 잔치를 닷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말자는 그날도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복례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떡집순이 씨, 청가물 박 사장, 이불가게 민 씨. 칠순 잔치 전에 정리하셔야 해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지. 재개발 들어오면 세입자들이 제일 손해거든요. 순희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복례 씨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나요? 복례 씨가 안다고 하셨잖아요. 말자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복내가 워낙 말이 없어서 직접 얘기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오랜 사이인데. 그 모습을 골목 건너 가게 안에서 복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희 씨, 두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복내는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한테 말했습니다. 저분이 하는 투자 얘기 저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확인 안 하셨으면 하셨어야 해요. 순희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근데 이분이 복내 씨도 안다고. 복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저한테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복내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했잖아. 언제 얘기했어? 그 말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골목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말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내야,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시장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말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를 망신 주는 거야?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복내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든 말든 그건 내 일이야. 내 이름은 내 거야. 말자는 잠시 복내를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칠순 잔치날 보자. 그날 저녁 지은은 서류 정리를 마쳤습니다. 30년 전 담보권 실행 기록, 서말자 명의 사기 관련 민사소송 기록 2건, 한강도시부동산개발 페이퍼 컴퍼니, 증빙 자료, 시장 상인 접촉 정황 기록, 권리금 위임 계약서 구조 분석, 고발장 초안도 완성해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한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선배가 한 말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미수 단계라서 약하다. 현장을 잡아야 한다. 폴더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 골목 어딘가에 복내가 있었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 이번에도 혼자 서 있어야 한다는 게. 지은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선배, 저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잔치 자리에서 현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잔치 전날 아침 말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복내 앞에 섰습니다.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이야. 오늘 도장 찍어. 복내는 면을 다듬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못해. 말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복내야, 내가 지금 좋게 말하는 거야. 내일 잔치 자리에 시장 사람들 다 모이잖아.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알잖아. 복내는 그제야 손을 멈추고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미 말했어. 내가 모르는 일이라고. 말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어제 순희 씨도 왔고 박 사장도 왔고 민 씨도 왔어. 서류 다 돌려줬어. 서명 안 된 채로. 말자가 작업대를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야? 복내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잖아. 나한테 도장 받아서 사라졌잖아. 이번엔 안 돼. 말자는 몸을 돌려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일 잔치 자리에서 봐. 문이 3개 닫혔습니다. 복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작업대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칠순 잔치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상인회관은 이른 시간부터 떠들썩했습니다. 순희 씨가 새벽부터 일어나 시루떡을 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루를 들고 오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복래 씨 칠순이라니 세월 참 빠르다. 분식집 사장은 큰 냄비에 잡채를 볶았고 민 씨는 색동천을 벽에 걸었습니다. 박 사장은 손수 쓴 현수막을 입구에 달았습니다. 글씨가 삐뚤었지만 누구도 그걸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복래 씨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래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연한 옥빛 한복이었습니다. 직접 맞춘 것이었습니다. 저고리 고름을 매만지고 치마 아랫단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긴장과 결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응. 한복 곱다. 진짜. 복래는 짧게 웃었습니다. 재현이가 어머니 어깨에 가디건을 걸쳐 주었습니다. 지은은 그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안에는 웃음만 있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무언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 폴더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안 서류가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끝날지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인회관에 들어서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복래 씨 칠순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고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복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재현이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눈가가 자꾸 젖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왔는지, 오늘이 얼마나 오래 밀려온 날인지. 트로트가 흘렀고 음식 냄새가 회관 안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습니다. 시장 밖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상인회장 최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복래 씨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이 시장에서 복래 씨는 그냥 국수집 사장이 아니에요. 힘든 사람 있으면 제일 먼저 손 내밀어주는 분이고 이 시장 체면 세워주는 분이에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순희 씨가 꽃다발을 안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아들 돌잔치 때 사정 어렵다고 했는데 한 번도 눈치 안 주셨잖아요. 그 은혜 평생 못 잊어요. 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래 씨 없으면 이 시장이 달랐을 거예요. 진짜예요. 회관 안이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관 입구가 열렸습니다. 말자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잘 손질된 머리, 반짝이는 귀걸이, 광택이 나는 핸드백. 회관 안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상인들, 건물주, 나이 지긋한 손님들. 그 눈 속에서 계산이 지나갔습니다. 말자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제가 복래랑 얼마나 오랜 사이인데요. 건물주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복래 씨 친구분이시구나. 잘 오셨어요. 말자는 능숙하게 웃으면서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잘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께 재개발 관련해서 좋은 기회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복래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요. 칠순 잔치 자리라 길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서류 한번 봐주세요. 건물주가 서류를 받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박 사장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복래가 아는 거라면 믿을 수 있겠네. 그 말이 복래의 귀에 들렸습니다. 자기 잔치 자리에서 자기 앞에서 자기 이름을 팔고 있었습니다. 복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로트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복래는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저와 오랜 친구라고 하셨죠. 저도 알고 있다고 하셨죠.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이 투자건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제 이름을 허락 없이 쓴 거예요. 회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말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건물주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례 씨도 안다고 하셨는데. 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복례야,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 언제 얘기했어? 그 말이 짧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말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례야, 너 지금 나를 망신 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가 여기서 내 이름 팔아서 사람들 안심시킨 덕분에 내 가게가 더 알려진 거야. 고마워해야지. 복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내 거야. 내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에 회관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말자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것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복례한테 밀리는 것, 그 눈빛이 꺾이지 않는 것, 그게 30년 전 골목에서도 말자를 자극했던 것이었습니다. 뭐야? 감히 나한테. 야, 이복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30년 전에 내 가게 담보 잡아서 대출받은 게 그렇게 억울해? 그때 내가 도장 찍어준 거잖아. 아무도 억지로 안 했어. 내가 나 믿는다고 해서 찍은 거잖아. 말자가 스스로 30년 전 일을 입 밖에 낸 순간이었습니다. 회관이 얼어붙었습니다. 복례는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맞아. 내가 믿었어. 그게 내 잘못이었어. 근데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대출받고 사라졌잖아. 그 뒤에 우리 남편이 갔어. 회관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말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게 내 탓이야? 내 남편 심장이 약한 게 내 탓이야? 웃기고 있네. 야, 이복례. 너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사기꾼으로 모는 거야? 복례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참았어. 이번엔 못 참아. 짝! 말자의 손바닥이 복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회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트로트가 멈췄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숨소리까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례의 몸이 휘청이며 옆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음식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시루떡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재현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복례를 붙들었습니다.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재현이는 말자를 향해 몸을 틀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지은이 재현이 팔을 잡았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재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췄습니다. 말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30년 전에 제대로 못 밟아준 게 아니다. 도장 찍어놓고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그 담보 잡은 게 어디 내 탓이야. 다 자기가 좋아서 한 거잖아. 회관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에 하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회관 한쪽에서 울렸습니다. 말자 씨. 지은이었습니다. 말자가 돌아봤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왔습니다. 조용하고 일정한 걸음이었습니다. 회관 안 사람들이 그 걸음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지은은 재현이 옆에 서서 복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습니다. 말자의 눈이 그 폴더에 고정됐습니다. 지은은 폴더를 펼쳤습니다. 회관 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습니다. 한강도시 부동산 개발. 설립한 지 8달 된 회사예요. 재개발 인허가 없고 시행사 등록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서명받아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구조예요. 건물주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은은 폴더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서말자 씨 이름으로 된 사기 관련 민사소송 기록이에요. 2건 다 부동산 관련 사기예요. 수법이 지금이랑 똑같아요. 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30년 전 기록이에요. 담보권 실행 통지, 서말자 명의 대출, 잠적 기록. 어머니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고 사라진 기록이에요. 법원에 다 남아 있어요. 회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말자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은은 주머니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발장이에요. 사기, 문서 위조, 권리금 편취 미수.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폭행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말자가 몸을 돌렸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상인회장 최 씨가 출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옆에 섰습니다. 순희 씨가 그 옆에 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말자는 멈췄습니다. 그 순간 회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전날 밤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폭행 현행범 신고 접수됐습니다. 서말자 씨 맞으시죠? 말자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복례가 재현이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서류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말자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변명인지 분노인지.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관 끝까지 울렸습니다. 말자가 끌려나가면서 복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 원망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어딘가에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복례가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복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긴 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숨 같았습니다. 재현이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복례는 뺨을 손으로 한번 짚었다가 내렸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짧았지만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지은이 복례 곁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굽혀 앉으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끝났어요. 복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그 2글자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흩어진 시루떡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뒤집어진 그릇이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복례는 그 한가운데서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칠순 잔치가 아수라장이 된 그날 밤이었습니다. 경찰서 복도는 늦은 시간인데도 환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로 시장 상인들, 수사관들, 참고인들이 뒤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쥐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직도 잔치 음식 냄새가 배인 옷을 입은 채 진술서를 바라봤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말자의 목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때린 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거고요. 투자 설명은 그 사람들이 원해서 들은 거예요. 내가 칼 들고 협박했어요? 수사관이 낮고 단호하게 받았습니다. 폭행은 현행범 체포고요. 투자건은 동일수법 피해 기록이 이미 2건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진술하시는 게 좋아요. 말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욕심부려서 들어온 거잖아요. 내가 억지로 쑤셔 넣었어요? 본인들이 서명한 거잖아요. 그 말이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복례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에 입으려다 구겨진 옥빛 한복을 팔에 걸친 채였습니다. 뺨에는 아직 붉은 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먼저 들어가 있어도 돼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번엔 끝까지 있어야 해. 그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재현이는 어머니를 한번 보고 복도 저쪽에서 수사관과 얘기하는 지은을 한번 봤습니다. 눈빛 속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삶의 깊은 상처를 너무 늦게 알았다는 미안함이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된 건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잔치 전날 지은이 달아놓은 작은 정구 장식이 아직 커튼 옆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약과 접시와 잡채,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바라봤습니다. 허탈하기보다 조용했습니다. 재현이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어머니 뺨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재현이가 웃었습니다. 눈가가 아직 붉었지만 웃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래. 괜찮다고. 복례는 수건을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힘들까봐 그랬지. 저는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 복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알아. 며칠 뒤 사건은 정식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지은이 준비한 서류가 단단하게 버텼습니다. 30년 전 피해 기록, 동일수법 반복 정황, 페이퍼 컴퍼니, 증빙, 현장 폭행 목격자 진술까지 말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복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꼭 나가야 하니? 네. 어머니 이름이 이 사건에서 핵심으로 쓰였어요. 어머니가 허락한 적 없다는 것, 그리고 30년 전부터 이어진 일이라는 걸 판사한테 직접 말씀하셔야 해요. 사람들 앞에서 또 그 옛날 얘기를 해야 하는구나. 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뭐가 달라? 이번엔 어머니 말 끊는 사람이 없어요. 기록으로 남아요. 그리고 어머니 편이 있어요. 복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셔터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느 집에선 저녁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평범함이 그날따라 눈물나게 소중했습니다. 재판날 아침 법원 앞은 쌀쌀했습니다. 방청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입구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순희 씨와 민 씨와 박 사장. 복례는 법원 입구 계단 아래서 잠시 멈췄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얇게 깔려 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왔습니다. 재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응. 오늘로 끝나요. 그래. 복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법정에서 복례 증언 차례는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복례는 처음엔 손을 무릎 위에 모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법정 천장은 높았고 사람들 시선이 낯설게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현이가 두 손을 모은 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이 본인 이름을 투자 유치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고인이 본인과 친한 사이라고 말한 것 역시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일에서 가장 괴로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복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인도 기다렸습니다. 법정 전체가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복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 얘기만 하면 쉬울 것 같았습니다. 사기당할 뻔했다. 이름을 도용당했다. 맞았다.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일 괴로웠던 건 또다시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내 이름이 쓰였다는 거였어요.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해를 입었고 이번에도 제 이름이 남을 속이는 데 쓰였어요. 그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복례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달라요. 침묵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늦었지만 이제는 제가 제 이름을 지키고 싶습니다. 방청석 뒤편에서 누군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말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선고일 아침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서말자는 피해자 이복례의 신뢰를 반복적으로 악용하였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대상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고령 상인들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습니다. 말자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서말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길고 억눌린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순희 씨가 눈을 감은 채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판사가 퇴정하고 법정 경위가 다가오자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복례를 향해 몸을 틀었습니다. 이복례, 너 이제 속 시원하냐?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텅 빈 소리였습니다. 권세도 허세도 남을 내려다보던 여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속이 시원하지는 않아. 말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망가졌다고 내 젊은 날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말자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사과 비슷한 말을, 어쩌면 끝까지 원망을. 그런데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내가 내 이름 못 더럽혀. 그걸로 됐어. 경위들이 말자를 데리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자는 끌려가면서 한 번도 숙이지 않았던 목을 아주 조금 떨군 채 걸어나갔습니다. 복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심장 위에 얹혀있던 돌 하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짓누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재현이가 어머니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끝난 거야? 지은이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법원 밖은 봄비가 막 그친 뒤였습니다. 축축한 바람이 불었고 바닥엔 젖은 벚꽃잎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빗물 냄새가 섞인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순희 씨가 다가와 복례 손을 잡았습니다. 복례 씨, 고마워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있어요. 복례 씨가 평생 쌓아온 걸 저희가 믿었던 거잖아요.
그 믿음이 결국 저 사람 잡는 데 쓰인 거예요. 그 말이 복래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내 이름이 남을 속이는 데 쓰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이름이 사기꾼을 잡는 데 쓰였습니다. 오래 쌓아온 것은 결국 오래 남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가게는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솥을 올리고 면을 삶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어느 날 재현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다가 가게 문턱에 기대섰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늘이 없어졌어요. 복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좋다는 거냐? 좋죠. 이제야 진짜 엄마 같아요. 예전엔 엄마가 늘 뭔가를 꾹꾹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웃을 때도 밥 먹을 때도. 근데 요즘엔 그냥 사람 같아요. 그냥 사람. 네. 그냥 살아있는 사람. 복래는 그 말을 오래 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 30년 동안 버텨왔지만 살아있다는 말이 이렇게 가볍고 따뜻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복래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천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남색, 자주색, 빛바랜 연두색, 오래된 옷에서 잘라낸 조각들이었습니다. 남편 병수의 낡은 작업복 한 자락, 재현이 어릴 적 교복 소매, 그리고 복래 자신의 첫 앞치마 끝단, 바늘을 들었습니다.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오래된 기억도 함께 지나갔습니다. 아픈 기억만은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 둘이 나눠 먹던 뜨거운 국수, 재현이 첫걸음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게 문 닫고 둘이 걷던 시장 골목. 인생은 상처만으로 짜이지 않습니다. 버티게 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며칠 뒤 젊은 손님이 예복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예비 신부였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조각보를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거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요.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럴까요? 복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낡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어붙인 거라서 그럴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왠지 내 얘기 같은 거예요. 손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복래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발판을 밟자 바늘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소리였지만 다르게 들렸습니다. 버티는 소리에서 살아내는 소리로, 숨어있는 소리에서 자기 이름을 새기는 소리로, 가게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순이 씨가 떡집 셔터를 반쯤 내리다가 국수집 쪽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래는 창밖으로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실이 따라가고 한 땀 한 땀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복래는 오늘도 자기 이름을 새겼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단단한 방식으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가게 안에 걸린 조각보처럼 오래도록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